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아비투스. 지은이는 도리스 메르틴, 옮긴이는 배명자, 발행은 타산초당입니다.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부르드예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속한 계층,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취미,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습관보다 근본적인 개념인 아비투스를 바꿔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삶의 중요한 7가지 자본,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에 대해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상류층과 하류층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구분하고 대학 졸업장의 가치와 외모가 가지는 힘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침없이 전개하며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삶의 불편한 진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저자답게 그는 다양한 사례와 스토리텔링,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 결과, 각 자본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탁월한 통찰과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비투스라는 철학 개념을 실용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새로운 삶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태도부터 지식과 인맥까지 개인의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인생 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타고난 계층을 바꾸는 유일한 힘. 아비투스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비투스가 있고 최초의 아비투스는 가족을 통해 습득한다. 타고난 사회 계층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가치관과 취향까지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교수의 아이는 자신이 고가의 브랜드를 선호하고 클래식 음악과 문학에 정통한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반면 가난한 계약직 직원의 아이는 티셔츠 한 장에 10,000원 이상 쓰는 것을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 오페라하우스 내부에는 관심도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언젠가 어른이 된다. 부모를 뛰어넘어 자신이 물려받은 위치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또는 중산층에서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그러려면 타고난 아비투스를 바꿔야 한다. 최상층이 되고 싶다면 최상층의 아비투스를 갖춰야 한다. 아비투스는 결코 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즐기는 모든 것,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계층을 드러낸다. 나는 이 책에서 최하층과 최상층의 아비투스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인간의 품격을 이루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자본을 활용해 최고의 아비투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다. 고상한 아비투스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실현하고 싶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낯설게 느껴지는 세계에 열린 마음으로 뛰어들어라. 부러울 만큼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자. 현대 미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전시회에 가자.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더라도 새로운 초대나 업무를 수락하자. 언뜻 낯설게 느껴지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가지자. 교양 있는 사람들과 멋진 일들을 자주 경험할수록 당신의 지각 능력이 확장된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을 당당함과 자신감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다. 당연히 나는 이러한 계층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당신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든 독일에서든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에게 권한다. 지금 당장 더 당당한 아비투스를 기르기를. 일단 시작하면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과 여유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고상한 아비투스를 갖지 못한 채 더 높은 곳에 오르면 금세 길을 잃은 기분이 든다. 위, 아래, 중간 어디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믿고 더 쉽게 협력한다. 당신은 당신의 아비투스에 만족하는가? 지금 있는 자리가 당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인생 전략을 세워보자.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아비투스를 기대한다.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다.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웬만해선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긴다. 브르드웨는 아비투스를 뇌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 신체는 우리의 삶과 성장 배경을 펜트하우스, 포르쉐, 유명인 친구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꾸러미를 판단 근거로 이용한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혹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지 순식간에 결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재빠른 판단은 인생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기반으로 삼은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신속하게 이루어져 뇌 용량을 아낀다. 그 결과 후광 효과 또는 뿔 효과가 생긴다.
괴테가 이미 알았듯이 아름다움은 크게 환영받는 손님이다. 그러나 무엇을 매력적이라고 여기느냐는 완전히 개인에게 달렸다. 트럭 운전사와 광고기획사 팀장은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다. 이런 차이는 다양한 취향, 각인, 주변의 요구로 생긴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미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 로자는 이것을 매력상식이라고 표현한다. 조지 클루니가 우디 앨런보다 명확히 더 매력적이라고 모두가 동의한다. 조지 클루니뿐 아니라 드웨인 존슨도 비범한 외모에 축복을 받았다고 모두가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반면 두 배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냐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조지 클루니와 드웨인 존슨은 다른 모든 미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자본 덕분에 늘 찬사 속에서 인생을 항해한다. 귀엽고 예쁜 어린이는 더 많이 사랑받고 매력적인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 계속 선순환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아식이 더 높고 크리스마스 연극 때도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관객을 매료시키고 스스로 빛난다.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그렇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더 쉽게 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라는 직장에 더 빨리 취직하며 같은 실력을 갖춘 평범한 외모의 동료보다 최대 5%까지 더 많이 번다. 상장기업의 경우 건장하고 잘생긴 최고 경영자가 주의권을 넘겨받으면 주가가 오른다.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외모가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긍정적 경험이 아비투스에 각인되어 자율성, 자주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성공도 콧대가 높은 사람이 이룩한다. 토론토 대학이 입증했는데 평범한 표정에서 그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1억 2천만 원 이상인지 알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잘생겼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회가 증가한다. 이런 관련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신체적 매력은 지위, 실력, 건강, 성적 매력을 구체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공과도 큰 관련이 있다. 독일 사회학자 니나 데겔레가 설명했듯 매력은 동기부여의 힘을 높이고 또한 의욕, 열정, 팀워크 같은 새로운 리더십 이상과 일치한다. 여기서 과체 중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노신사를 떠올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지도력, 공감, 사랑 등 우리는 미와 선을 어떤 식으로든 같은 선상에서 취급한다. 그렇더라도 잘생긴 외모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저울에 얼마나 많은 신체 자본을 올려놓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길 때만 명성이 생긴다. 백치미 혹은 멍청한 금발미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튀는 매력은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 당신의 신체는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하라.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은 에너지와 기쁨이 최대치인 삶을 뜻한다.
솔직히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신체 혹은 재수한 재구실을 하는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럼에도 신체 자본에 쏟는 투자는 보람을 준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인다. 신체 자본이 넉넉해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이나 경비행기 혹은 VIP 시사회 회원권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신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 구치들은 당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먼저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건강이 무너지면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삶도 누릴 수 없다. 삶은 높은 의지와 투쟁을 요구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 자본을 쌓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 신체를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소소한 일들은 종종 무시된다.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균형 잡힌 점심 식사 대신에 초코바 하나로 때우고 퇴근 후에는 곧장 침대에 쓰러지고 지시를 사용할 기운조차 없다. 그렇게 해서는 신체 자본을 쌓을 수 없다.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충분한 잠, 운동, 올바른 섭식, 넉넉한 휴식, 충분한 야외 활동이 필수다.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동안 잠깐 스트레칭, 초콜릿 대신에 견과류 한 줌,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중단하기. 베스트셀러 작가 브래든 버처드는 건강을 위한 이런 작은 선택들을 성과를 높이는 습관이라고 명명했다. 노력의 결과는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아비투스의 플러스가 된다. 3. 상류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덜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밀착하지 않는 태도, 은은한 색상, 변함없는 고전 스타일, 천연 재료, 절제된 장신구 등은 지적인 지향과 높은 문화 자본을 상징한다.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미넨 막시밀리안 거리 혹은 런던 세빌로우 거리에 고상한 복장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의 차이, 맞춤복과 기존복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본다. 그러므로 100% 캐시미어 스웨터는 부유함의 과시가 아니라 고급 취향을 안다는 뜻이다. 4. 드레스 코드의 자유를 통찰하라. 양복과 넥타이, 정장과 구두는 부와 최고의 직업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하는 건 아니다. 경제 엘리트는 기꺼이 한 번씩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운동화로 개성을 연출한다. 요즘은 보스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좋아한다. 반면 고객을 자주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혼동하지 마라. 무엇을 입었느냐가 복장 규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드러낸다. 5. 연구에 따르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보다 몸집과 키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런 인상은 신체 아비투스에서 생긴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옷을 입는다. 자신감 넘치는 큰 보폭이 걸음걸이를 바꾼다. 차분한 등장이 고상함을 표현한다. 반대로 분주한 움직임은 과도한 열정과 내적 압박을 전달한다. 부르디유에 따르면 서두름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 겁내는 것이다. 6.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크게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심지어 경제사회학이 증명하듯이 개방적인 자세는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아우라를 품어낸다. 지배적인 자세와 움츠린 자세의 차이를 간단히 시험해 볼 수 있다. 옆에 빈 의자 등받이에 한쪽 팔을 올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보아라.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손을 허벅지 밑에 깔고 다리를 꼭 붙이고 앉아보아라. 7. 상류층은 신체 자본에 많은 걸 투자한다. 상류층의 39%가 운동, 활력 충전, 신체 단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류층에서는 단 18%만이 이런 사치를 누린다. 상류층에서는 자녀 교육에 당연히 스포츠가 포함된다. 상류층에서는 자녀의 81%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스포츠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다. 상위 중산층에서는 69%, 중위 중산층에서는 56%가 스포츠 교육을 받는다. 하류층에서는 단 32%가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데 그 대신 수준이 매우 높다. 나이가 들수록 잘 관리된 조화가 중요하다. 매력적인 외모가 중요한 지위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외적인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가속화 시대에 살며 외형 뒤에 감춰진 깊은 정보를 알아내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정보는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전달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아날로그 사회에서도 진짜 중요한 내면 세계를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종종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우리 대신 옷과 외모가 우리에 대해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사람들은 행동이 우아하면 정신도 우아할 것이라고 믿고 옷을 정갈하게 잘 입은 사람은 일도 정갈하고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믿죠. 이런 말이 있죠. 스타일이란 말하지 않고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방식이다. 한편 매우 성공적인 사람 중에도 인스타그램에서 매력적으로 통하는 외형과는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보정사진보다 오히려 연륜이 느껴지는 주름진 얼굴이 더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대중은 연출된 이미지와 보정된 얼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다시 인정받고 있어요. 공이 늘어서도. 신체 자본은 얼마나 선천적일까요?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고, 얻은 것에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자세, 맑은 눈빛, 적절한 복장, 활력 넘치는 신체는 말하는 사람의 틀이 됩니다.
선물처럼 포장이 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 하나 없는 완벽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젊은 층에서 완벽한 신체는 당연히 이성을 유혹할 때 내보일 수 있는 쥐 상징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신체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련된 신체는 자제력과 성취 의지를 암시하고 모든 동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몸을 단련하는 사치를 누린다. 그러니까 복장, 신체, 몸짓이 지위와 가치를 전달하고 그 사람을 매력으로 만들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완벽성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완벽성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잘 관리된 조화로운 전체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필수였던 넥타이를 더는 매지 않는 최고 경영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복장 규정이 더 느슨해진 걸까요? 실제로 복장의 시대 정신은 캐주얼화입니다. 디지털화는 우리가 과거에 훌륭하게 해냈던 직장과 사생활의 분리를 없앴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동시에 사적으로도 쉼없이 뭔가를 합니다. 그 결과 복장 규정이 느슨해졌고 교환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카를 라거펠트가 이런 말을 했죠. 조깅 바지를 입은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 전문 직종에서 운동복을 입는 여성들이 특별히 자주적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바라건대 그런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명심하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날 느슨함은 능력이 있다는 신호예요. 지위가 높다면 편안한 복장이 흥미를 끕니다. 빨간 운동화를 신은 이사장의 경우처럼요. 복장과 상관없이 지위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비싼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정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여기서 비싼 옷이란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탁월한 만듦새를 뜻해야 마땅합니다. 과시적 복장으로 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하고 가능할까요? 오늘날 주의는 미묘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과시되는 독일에서 더는 인기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는 러시아 문화에서는 다릅니다만 남유럽 국가에서도 사치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물건이 높이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맞춤 정장보다 아름다운 물건이 더 많은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지위 상징을 이용할 때는 상대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외모와 복장은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아우라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것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연상시키고 또한 점점 정신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건강과 체중 감소를 동일시해선 안 됩니다. 날씬하지만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단련된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좀 있지만 적당한 탄력과 경쾌하고 활기찬 아우라가 있는 몸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재미있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를 라거펠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나와 논쟁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상층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기업, 브랜드, 국가를 대표합니다. 최정상 리그에 있는 사람과 중간 관리자의 외형은 어떻게 다릅니까? 최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눈에 띄는 지위 상징이 더는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만 지위가 존재합니다. 지위 상징을 너무 드러내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의미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지위가 높다면 자연스러운 품위와 친근함으로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심리 자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돈과 외모 혹은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급이란 그 인물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킨다. 급은 성격과 태도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는 뇌종양 환자.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인. 다른 모든 선수가 체념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국 결승골을 넣는 축구 선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다. 모두가 자신의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낙관적 사고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모습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용감한 행동의 아비투스가 상류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다. 강인한 성격이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정상 리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늘 같은 곳에 머물지 마라. 오페라, 스마트홈, 현대예술 혹은 비건에 대해 말하면 그쪽 분야는 잘 모릅니다. 혹은 그런 걸 어디에다 쓰죠? 등의 반응을 자주 접한다. 이런 반응에 보통 주위 사람들은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든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탈리스커 25년산 위스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괜찮다. 어차피 모두 다른 영향과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고 다른 아비투스를 갖는다. 하지만 모든 아비투스가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니다. 모든 아비투스가 최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상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정상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백만장자들은 뚜렷한 우월감을 가지고 성공 확신이 아주 크다. 좋은 인간관계와 재정적 완충 장치가 실험 기회를 높이고 충격을 흡수한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하지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류층의 심리 자본을 가짐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만 알면 된다. 1.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구별짓기다. 항상 격식을 지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모든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면 좋다.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감탄이나 짜증의 표현을 억제하고
물에 동요하지 말고 표정과 몸짓 언어를 통제하라. 침착한 태도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쳤던 버릇이 다시 튀어나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2.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 아비투스다.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 스티브 잡스는 모범적으로 이 격언에 충실했다. 그는 자신이 고용했던 사람에게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걷어내고 애플을 종교에 가까운 브랜드로 키웠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다. 3.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부자들을 연구하는 작가 토머스 콜리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독서 습관을 5년에 걸쳐 조사했다. 콜리는 자산이 36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정의했다. 그들 중에서 88%가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하며 주로 전문서와 비소설,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적게 책을 읽고 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책을 읽는다. 세계적 부자인 워런 버핏은 여가의 80%를 독서로 보낸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기계발서, 경영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했다. 이런 책들을 매일 500쪽씩 읽으십시오. 지식은 그렇게 복리이자처럼 쌓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 극히 일부만이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4.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콜리의 설문에 응답한 부자들 중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 3%에 그쳤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스티브 시볼드 역시 목표 지향을 결정적 성공 요소로 여긴다.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를 고대하지 않고 직접 배를 만든다. 5.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닌다. 부자일수록 사고와 행동이 더 유연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니콜 스티븐스가 이 차이를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는 이웃과 같은 차를 사려 하고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큰 결정에서도 이어진다. 부자들은 일부러 주류에서 물러나 있다. 그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 직접 트렌드를 만든다. 6. 최고의 직업뿐 아니라 직업학교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세계 최대 재활용 종이 상자 제조업체인 마이어멜렌호프의 인사부장 마리온 데도라는 그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한다. 우리의 미래견습생은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익혔어야 합니다. 즉, 직원들도 기업가처럼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부서를 초월해 기업 전체를 봐야 한다.
비록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생산 비용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트렌드를 그리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고객의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7. 계속 자신을 개발하라. 미국 기업인 멜린다 게이츠의 말처럼 최상층 역시 지금의 찬사에 안주해선 안 된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친구들과 매년 1월에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 길잡이별로 삼습니다. 일반적인 새해 결심보다 이 방법이 더 도움이 됩니다. 급진적인 변화 대신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난 1월 다정한이라는 단어를 선정해 1년 내내 이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더 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나 자신과도 더 다정한 관계를 맺으면서요. 경제자본 얼마나 가졌는가? 아무튼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문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문학교황이라 불렸던 마르셀은 이 말을 훨씬 재치 있게 표현했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는 택시에서 우는 게 더 낫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조차 재산이 2배가 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대답한다. 반면 행복 연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응원하며 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이다. 의미 있는 삶 역시 행복감을 준다. 사회학자이자 행보 연구가인 얀 델라이가 이것을 쉽게 공식화했다. 그의 행복 레시피는 소유하기, 사랑하기, 존재하기다. 이 세 가지 행복 재료는 사람에 따라 양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재료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한다. 돈, 관계, 의미,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만 우리는 살 가치를 느낀다. 그러므로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가늠하고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더 가졌는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물개처럼 돈으로 뛰어들어 두더지처럼 그것을 파내라. 그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스크루지 맥덕의 주장이다. 그러나 행복과 돈의 관계는 이렇게 원시적이지 않다. 잘 알려졌듯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이 오리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부자의 아비투스로 살았다. 맥덕의 사례는 돈이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돈의 심리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억만장자에겐 돈이 최고의 기쁨을 주진 않는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수입이 큰 행복감을 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터는 사람이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평균 소득보다 약 10% 높은 수준까지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안도감이 생긴다. 물질적 안정감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매년 여행도 다니고 이웃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당연히 재산 증식의 기쁨이 크다.
다른 6가지 자본을 얻기 위한 소비. 높은 경제 자본은 삶을 쉽게 만든다. 재정 자원이 넉넉하면 더 과감해질 수 있다. 대출 없이 마련한 자가주택과 수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은 수천만 원을 장롱에 넣어두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위험 상품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산 증식을 위해 애를 쓰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자산 증식을 일찍 시작할수록 어차피 자본이 더 많이 일한다. 자산을 증식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3가지 법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소비 때문에 빚을 져선 안 된다. 둘째, 비상금을 마련해 둔다. 셋째, 분별 있게 투자한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소심해서도 안 된다. 3가지 습관 모두 아비투스의 문제다. 돈 다루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 돈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로써 우리는 도약 지점에 도달했다. 답해보라.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식당에서 메뉴판을 언제나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비싼 메뉴에 눈이 가기 전에 운 좋게 괜찮은 메뉴를 발견할 수도 있다. 건축 자재를 중고로 구매하고 책과 잡지 그리고 넷플릭스 구독을 끊어 매달 5만 원을 절약하면 1년에 6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느냐다.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전 하나까지 아끼며 살 것인가. 자식도 있고 연금도 넉넉하게 확보되지 않았으면 그래야 할까. 아니면 뒷면 없는 앞면은 가짜다라는 마르틴 발저의 말을 믿는 것이 더 나을까. 부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돈을 아끼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만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무분별하지만 풍성함을 주는 기쁨의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지평을 넓히는 경험도 하지 못한다. 스크루지 맥덕 같은 세계 저축왕은 구두쇠 아비투스로 생을 마감할 위험이 있다. 구두쇠 아비투스는 많이 성취하고 적게 경험하고 통장과 시세 차익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갖는다. 엄밀히 말해 교육을 과신해선 안 된다. 고소득자 중에서 소득을 높은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튼튼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명장, 실업학교 졸업자들이다. 반면 석박사 혹은 MBA로 무장한 사람은 많이 혹은 더 많이 벌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자산 증식은 더 적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막 쓰는 걸까?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경제자본의 축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본다면 확실히 그렇다. 독창적이고 멋진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목표라면 단순히 막 쓰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 돈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마돈나가 말한다. 돈이 사람을 영리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좋은 관계망으로 이끌어준다. 돈에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나머지 6가지 자본 유형을 확대하는 데 의식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넉넉한 통장 잔고는 심리 자본을 강화한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인생이 두렵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만족감을 느낀다.
추가 교육에 소비된 돈은 지식 자본을 늘린다. 독서, 전시회 관람, 여행에 소비된 돈은 문화 자본을 늘린다.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면 돈은 들지만 사회 자본이 늘어난다. 좋은 옷을 사거나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휴양하면 경제 자본이 신체 자본으로 바뀐다. 고급 아비투스가 만든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경제 자본을 보존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슈퍼리치 뿐이다. 그 외 모든 사람은 자산 증식과 다른 자본 유형의 확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 단 자본 유형을 정확히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든든한 안전망을 위해 저축하기, 오케이 쇼핑 줄이기, 반드시 돈을 신중하게 다루기,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영리하게 그러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비투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 역시 영리한 투자다. 설령 그것이 사는데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투자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면 저축과 투자 규모는 원래보다 적을 것이다. 대신 충만한 인생을 얻고 높은 경제자본의 가치를 깨닫는다. 하지만 이제 막 정상을 향해 길을 나선 여신가라면 경제자본의 축적이 최고의 목표가 아닐 테고 또한 최고의 목표여서도 안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아비투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